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인 저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은 꽤 멀리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지치기 쉽고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부터 매달 월간 결산 리포트를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이 기록들이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구독자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완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2026년 1월 결산 기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의 금융자산은 합산 6억 5,155만 원을 기록하며 투자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증권계좌에 1,000만 원도 담겨있지 않는 상태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부지런히 모으고 불려 6년 만에 금융자산 6억 5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기뻐하면 영락없이 큰 조정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저의 금융자산 신고가는 시장이 좋았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행운이 따라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틴 덕분입니다. 2022년의 하락장을 버텨내지 못했다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상승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제 포트폴리오 설명 영상을 부탁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정립한 저와 아내의 투자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엔 저와 아내가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투자하면서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이제는 ETF 중심의 투자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금융자산 시스템은 든든한 3개의 축이 받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정의 축입니다. 안정적인 삶은 꾸준한 현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역할을 해내는 게 바로 배당이죠. 저희 투자의 핵심 철학은 수비 없이는 공격도 없다입니다. 2022년 하락장을 버텨내고 2025년의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건 배당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이었습니다. 계좌의 총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성장과 역성장을 쉴 새 없이 반복해 왔지만 배당연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년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주가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 조급해지지만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저는 제 노후를 책임질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며 배당연금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락장이 와도 내 배당은 매년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모아갑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최대 단점은 성장성이 강한 종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솔 미국테크 탑10도 함께 모아가 보려 합니다. 2개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제1계좌에선 미배당을, 제2계좌에선 미국테크 탑10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두 종목은 은퇴 전까지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꾸준히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은퇴 후 현금이 필요할 땐 미배당에서 만들어지는 배당금을 연금처럼 인출하고 부족분은 저율과세가 적용된 미국 테크 탑10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보탤 생각입니다. 은퇴 후에도 최대한 보유 수량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죠. 제 노후를 담당할 연금저축계좌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저축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을 안정의 축으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축입니다. 저와 아내의 계좌에서 1월 결산 자산 상승의 주역인 일반 계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SOXL과 개별 성장주가 담겨 있습니다. 배당주만 모아가다 보면 상승장에서 홀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성장의 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이 축은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축이 주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의 축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싶으면 다른 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비중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TQQQ와 SOX의 비중을 줄이고 개별 성장주 비나텍 수량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실제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확장의 축입니다. ISA 계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으로 월급 수준의 배당을 만들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쳐서 포기하기 쉽죠.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해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은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주가가 우하향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나온 분배금으로 한국판 QLD인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으로 레버리지를 사서 자산의 영역을 넓혀가는 확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매도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계속해서 쌓아가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ISA 계좌는 3년만 보유해도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할 생각으로 커버드콜 ETF를 여기에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3년만 지나면 ISA 계좌에 담겨있는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안정의 축을 더 견고히 다질 수도 있고 하락장에서 성장의 축으로 옮겨 개별 성장주나 레버리지 ETF를 추가 매수해서 다른 축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의 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올해 아내와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미배당과 빅테크를 월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매번 불필요한 고민으로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서 3-3.5 매수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더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흐름이 바뀌면 저평가된 종목을 모으지 않았던 걸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SCHD의 시가 배당률만 보면서 매수 비중을 조절하려 합니다. SCHD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처럼 SCHD가 욕을 먹고 인기 없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SCHD 배당률이 3.5% 이상일 때는 미배당 6, 빅테크 4의 비중으로 배당주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릴 겁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구간에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죠. 배당률이 3에서 3.5% 사이일 땐 그냥 배당주 5, 성장주 5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률이 3% 미만일 땐 2022년처럼 SCHD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넘치는 구간일 겁니다. 이때는 미배당 4, 빅테크 6으로 성장 비중을 높일 겁니다. SCHD는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면 배당률이 떨어지는 특성이 명확합니다. 배당률이 3.5%를 넘었다는 건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이고 3% 밑이라는 건 주가가 꽤 비싸졌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 기준에 맞춰 매수해보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조금씩 변형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3-3.5건, 3-3.6이건 길게 본다면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소한 부분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6대4 비율로 매수하든 7대3으로 매수하든 진짜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매수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1월에 저와 아내가 매수를 진행할 땐 SCHD의 배당률이 3.6%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고민하지 않고 미배당 6, 빅테크 4의 비율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매수를 진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026년 1월 저희 부부의 한 달간 투자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저와 아내의 포트폴리오는 앞서 설명한 3개의 축, 안정, 성장, 확장으로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성향에 따라 비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제 계좌입니다. 1월 초 약 4억 750만 원에서 시작해 현재 4억 7,777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한 달 만에 대략 7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 계좌 역시 안정과 확장의 축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의 축인 SOXL과 개별 성장주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이번 달처럼 상승장에서는 자산 점프를 주도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오면 가장 아프게 맞을 계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레버리지와 비나텍 수량을 일부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아내 계좌입니다. 1월 초 1억 5,800만 원에서 시작해 현재 1억 7,377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 1,57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내 계좌도 저와 똑같이 레버리지와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비중을 낮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제 계좌보다 적지만 하락장이 와도 덜 흔들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계좌는 고수익과 안정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총 6억 5,155만 원, 전월 대비 8,600만 원 플러스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확정된 수익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이 꺾인다면 언제든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의 안정성에 금융소득의 확장성이 더해질 때 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커진다고 해서 근로소득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산 증가는 시장이 도와준 것이고 저와 아내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은 오직 전략하고 매수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1월 저와 아내는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첫째, 안정의 축, 연금저축계좌 매수 내역입니다. 3-3.5 전략에 따라 고민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입금한 200만 원을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60%, 미국 테크 탑10의 40% 배분했습니다. 제 계좌와 아내 계좌에서 각각 60만 원씩, 그리고 입금된 배당금까지 모두 합쳐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총 149주 매수했습니다. 배당주는 결국 보유 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환해지 상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40만 원씩 솔 미국 테크 탑10을 매수해서 부부 합산 49주를 늘렸습니다. 불필요한 고민 없이 배당과 성장의 균형을 6대4로 맞추며 수량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둘째, 확장의 축 ISA 매수 내역입니다. 오직 커버드콜 분배금으로만 나스닥 100 레버리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에선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노출 29주, 아내 계좌에선 코덱스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해지 39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서 제 계좌엔 환노출, 아내 계좌엔 환해지로 담아갈 생각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 받은 배당연금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제 계좌입니다. 이번 달 제 계좌엔 122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ISA 계좌에서 커버드콜 ETF 두 종류를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 매수해 두었고 여기서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전액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 외 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미배당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 20만 원의 배당연금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아내 계좌입니다. 52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ISA 계좌의 커버드콜 분배금이 38만 원 정도 입금되었고 연금저축계좌의 미배당에서 8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제 계좌와는 다르게 현금성 자산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로부터 27,000원, 미국 배당 성장주인 머크로부터 28,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저희 부부는 173만 9,109원의 배당연금을 받았습니다.
자산평가액 6억 5천만 원은 시장이 흔들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5억대로 내려앉을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입니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174만 원은 원하면 언제든 출금해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죠. 이 현금은 고스란히 미배당과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에 재투자돼서 쉴 새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자기복제 과정입니다. 2026년의 첫 달, 자산도 최고점을 찍었고 배당금도 두둑하게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성장의 축이 흔들리며 자산이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겐 무너지지 않는 안정의 축과 끊임없이 현금을 뿜어내는 확장의 축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하락장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으로 6년간 자산을 꾸준히 불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역성장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이었죠. 가파른 상승 끝엔 늘 가파른 하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마냥 취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의 거품을 타고 가되 언젠가 그 거품이 꺼졌을 때 크게 놀라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게 배당과 현금입니다. 상승장에서 현금을 쌓아가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하락이 올 때까지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도 꾸준히 늘려가 볼까 합니다. 2030년 금융자산 10억 달성까지 매달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며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2026년이 시작된 김에 기존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자신만의 든든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가격이 정하지만 수량은 우리가 정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